자, 이번 시간은요, 출제 포인트 11번 경기변동 봅니다. 경기변동은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도 이런 문제 한 문제가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거미집 모형 아시죠? 작년 시험에 거미집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한 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미집 이론 계산 문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미집 이론 계산 문제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거 아시죠? P 앞 기울기. 예, P 앞 Q 앞. 숫자만 찾아서 넣어버리면 기울기가 나오니까 답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지금 박스 문제처럼 이런 문제 또는 계산 문제는 거미집 모형 계산 문제 가능하니까 얘는 정말로 쉬운 문제잖아요. 얘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이런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지문 많습니다. 16번까지 1번. 부동산 경기의 운동이 일반 경기보다 뒤지는 시간 차이는 진폭 기간이 아니고 타성 기간이에요. 타성 기간. 타성 기간 틀렸습니다. X. 2번.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맞죠. 또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높죠. 정점은 높고 저점이 낮죠. 바뀌었네요.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 X입니다. 3번요. 기출문장이네요.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 얘는요. 자, 주로 회복이죠. 회복은 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긴데 반해서 정점에서 저점은 바로 후퇴죠. 후퇴는 짧다고 했죠. 정점에서 저점으로 이르는 기간은 짧다. 단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4번요.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와 거의 동시순환적. 맞죠? 일치하죠. 그리고 주거용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와 거꾸로 역순환적이다. 그대로 맞네요. O입니다. 5번요. 기출문장 섞은 거예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작위적 변동을 초래한다. 무작위적 변동 맞죠? 방학 때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난 것은 계절적 변동이다. 얘도 맞습니다. O입니다. 6번도 기출문장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못합니까? 타당하지 못하죠. 요거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하고요. 일반 경기. 화살표 요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만큼 일반 경기도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경기가 좋으니까 가격도 올라간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지금 질문은 거꾸로 물었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투기가 극성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순서는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가 아니고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X가 돼요. 기출문장이 있습니다. 7번. 요즘부터 나온 적이 있죠. 부동산 경기 순환은 순서를 묻네요. 하향시장 다음에 회복시장 다음에 상향시장 다음에 후퇴시장 다음에 안정시장 순서로 순환한다. 이상하죠. 뭐가 틀렸다? 안정시장은 빼야 되겠죠. 안정시장은 경기 변동의 순수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순서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안정시장 빼야 됩니다. X. 자, 8번은요. 상도 하수가 나와요. 상도 하수. 상도 하수.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 하수,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이거 나옵니다.
상도, 하수. 따라서 8번. 하향시장은 하수. 중개활동은 매수자, 하수 맞네요. 하향시장은 다음 문장. 종전의 사례 자료는 현지에서 상한 가격이다, 하한 가격이다. 상한 가격 맞죠? 옵니다. 요즘도 여러 번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옵니다. 9번도 기출문장. 상량시장은 매매에서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당기려고 합니까? 미루려고 합니까? 빨리 살려고 하죠. 당연히 당긴다 맞습니다. 매수자는 안 팔죠. 거래를 미루려고 한다. 옵니다. 10번. 상량시장은 서로 살려고 해. 그러니까 뭐지? 초과 수요일에서 상도. 매도자 시장 맞습니다. 상도. 과거 사례가 기간 새로운 글에서 하한선도 맞죠? 옵니다. 11번.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시장인 안정시장은 모든 경기 국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순서와 관계없습니다. 맞습니다. 안정시장은 호황에는 오히려 약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겠죠? 옵니다. 12번부터 16번까지 5개 묶어주고요. 5개 지문이 바로 거밋집 모형입니다. 거밋집 모형. 12번. 부동산 거밋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이 훨씬 더 강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13번은 빈출 자주 나와요.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는요 즉각 변한다.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즉각 변하죠. 즉각. 반면에 두 번째 줄 공급량은 즉각이 아니고 일정 기간 후에 변하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수요가 즉각 변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합니다. 요거 잘 나와요. X. 14번요. 거밋집 모형에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대요. 안겠죠?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무슨 형? 수렴적 진동 맞죠? 옵니다. 15번요. A 부동산의 수요 기울기, 즉 수기가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공기가 0.5다. 자, 얘는 절대값 따지니까 결국 같은 거잖아요. 0.5, 0.5. 그러면 바로 선언형이 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16번. A 부동산 수기가 마이너스 1.2, 공기가 0.5다. 그러면 절대값 치면 수기가 1.2, 공기가 0.5면 수기가 크잖아요. 수기가 크면 발산량이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여기까지 경기 변동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단원 보시면 부동산 투자. 투자는요 주로 6문제에서 7문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만 났다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무조건 2문제 출발입니다. 도시 문제. 도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세요. 자, 목차 볼까요? 포인트 12번 지렛대 효과. 포인트 13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 별표 3개죠.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포인트 14번 포트폴리오 별표 2개. 다음에 포인트 15번 화폐 시간가치 원래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별표 3개. 다음에 포인트 16번 현금 수지도 별표 3개. 항상 턱턱 A급이죠. 포인트 17번 투자 분석 기법이 별표 3개인데요. 얘는요 무조건 도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까지 분석합니다. 자, 포인트 12번 지렛대 효과입니다. 얘는 조금 약하죠. 별표 1개네요. 자, 지금 봅니다. 1번 부동산 투자는 실물 투자 맞습니다. 취득 단계, 운영 단계, 처분 단계, 과정을 거친다. 3단계 맞죠? 그러나 투기는 운영 과정은 없기 때문에 소득 이득이 주 목적이다. 자, 운영은 안 하고 처분이 목적이면요. 처분이 목적이죠. 그러면 소득 이득이 아니고 자본 이득이죠. 그래서 자본 이득이 주된 목적입니다. 소득 이득 틀렸습니다. 자본 이득 X. 2번 레버리지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발한다. 그대로 개념 맞죠? 옵니다. 3번요. 정의 레버리지는
총 수익률이 저당시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는 말인데 정의 지렛 때는 이 흐름 아시죠? 정의 지렛 때는 자 수익률을 세 가지 표현해. 가장 먼저 지분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다음에 총 수익률. 마지막으로 은행이자 저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은요, 이 세 가지를 다 묻는 게 아니고 나머지 두 개, 얘를 물었습니다. 요거 물었죠. 옳은 지문입니다. 3번도요,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기출문장이에요. 4번. 중립적 레버리지란 이런 지렛대가 없는 경우죠. 지렛대가 없는 경우. 따라서 부채비율이 변화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다. 그대로 맞습니다. 5번도 기출문장 한 2번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부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는데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증가해 감소해요. 당연히 위험은 증가하겠죠. 감소 틀렸고 위험은 증가합니다. X. 자, 6번도 기출문장이에요. 지렛대를 이용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정대된다. 맞습니다. 수익률이 정대되는 만큼 위험도 높아지겠죠. 따라서 지렛대만큼 위험은 낮출 수 있다는 거, 위험도 높아집니다. 위험도 높을 수 있습니다. X. 7번.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이자 상승을 초과합니다. 자, 이자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간대요. 이거 좋은 거죠. 이런 경우는 부의 레버리지가 아니고 정의 지렛대죠.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납니다. 부가 틀렸죠? 정의 레버리지 X입니다. 자, 포인트 13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13번도요. 별표 설계되어 있죠. 얘는요. 다시 34배, 33회, 32배. 원래 시험 35회잖아요. 위험과 수익은요. 3년 전 안 나왔어요. 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문제가 많았지요. 드디어 이때 문제가 두 문제나 두 문제. 그리고 원래 절대 X가 아닙니다. 원래 거의 나온다고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 두 문제는 알 수가 없지만요. 한 번 하고 또 쉬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타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면 꼭 득점하세요. 득점하세요. 위험과 수익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1번이면 3번은 뭐지? 사금법인유 들어보셨죠? 위험의 종류. 사금법인유 묻습니다. 1번. 금융적 위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바로 할 수 있겠네. 금융적 위험이고 인플레 위험이죠. 인플레 위험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나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적 위험 틀렸고요. 인플레 위험을 가리킵니다. X. 2번.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은 유동성입니다. 그대로 맞죠? 요즘문도 자주 나왔어요. 옵니다. 정책에 의한 이자의 변화는 금융적 위험에 속한다. 정책으로 이자를 바꿔요. 이는 바로 법이죠. 법적 위험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자를 변화시킨다. 금융적 위험이 아니고 사금법인유 중에서 법적 위험. 법적 위험입니다. X. 3번. 부채가 많으면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그만큼 파산 위험도 커지는데 이것은 금융적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금액을 모두 내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 위험은 0이 될 수도 있죠. 저게 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부터 10번까지 묶어주고요. 4번에서 10번까지가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요거 수익률. 자, 지문 보기 전에 다 알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요거 수익률입니다.
일단 요것으로만 나왔다면 똑같은 말로 뭐라고 부른다? 얘가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그러면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자, 기본적인 요소 두 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위험. 요 위험은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이죠.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요거는 수익이 또 커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또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가치는 하락하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위험과 가치는요 반비례관계. 돌리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예상 인플레이션율, 예상 인플레이션율. 여기까지 주어지면 얘가 바로 피셔 효과죠. 피셔 효과다. 이것을 중심으로 지문 연습을 지금부터 쭉 하는 겁니다. 4번부터 볼게요. 4번 지문. 요구순율은 투자의 기회비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자, 투자 기회비용 맞는 말이죠. 이때 시장 위험의 크기와 감소함수이다. 10번 볼까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증가하잖아. 비례관계. 이 비례관계를요, 증가하니까 증가한다. 증가함수. 감소는 아니에요. 감소함수가 아니고, 자, 위험과 수익은 바로 감소가 들리고 증가함수. 다른 말로 비례관계. 증가함수죠. X. 5번.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에 위험이 주어졌을 때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 동그라미. 맞습니다. 속지 마세요. 최대, 자꾸 뭐래, 최대 틀린 말입니다. 최대가 아니고 최소 수익률 맞습니다. 1월 투자의 기회비용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 틀렸죠. 외부 수익률. 요소를 항상 비교하니까 바로 외부 수익률이죠. 내부 틀렸습니다. 외부 수익률 X가 돼요. 6번. 산출된 요구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할 수가 있다. 자, 10번 보세요. 위험이 높을수록 얘도 높아지잖아. 얘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향 조정 틀렸고요. 요소를 상향 조정. 예.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수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 상향 조정이에요. X. 7번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인플레이션을 받는다. 맞잖아요. 이처럼 요구수율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것이 피셔 효과라고 한다. 어디가 예상하죠? 자, 10번 볼까요? 요구수익률이야. 인플레가 반영이 되죠. 맞죠? 인플레 반영된 것이 피셔 효과인데요. 이때 인플레는요, 어떤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앞에 문장 보세요. 예상치 못한 틀렸지. 이때 인플레가 뭐지? 예상되는,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예상치 못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상치 못한 틀렸고요.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하는 인플레가 반영되는 것이 피셔 효과다. 예상치 못한,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입니다. 예상 인플레. 틀렸죠? X. 8번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체계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맞죠? 옵니다. 9번요. 예상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맞습니다. 반면에 위험이 클수록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 맞죠?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옵니다. 10번
숫자만 고려해봅니다. 무위험률 5% 넣습니다. 요거 5%. 두 번째, 비체계적 3%, 체계적 4%다. 요때 위험은요, 체계적만 따지면 되겠네요. 몇 프로? 4%. 이어서 예상 인플레가 2%다. 예상 인플레 2%다. 다 더하니까 얼마? 11%죠. 11% 옵니다. 11번. 투자에서 수반되는 위험의 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 아니고 요거죠.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즉, 위험이 높을수록 얘를 올린다. 상향정. 얘가 가장 바람직하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수적 예측 틀렸죠.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X. 12번은요. 위험의 전가를 물어요. 위험의 전가. 건물의 화재 보험에 가입한다. 즉 보험회사의 책임을 전가 또 넘기잖아요. 대출자가 변동 이주율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잖아요. 역시 또 넘기는 거죠. 이것은 위험의 관리 방법 중에서 위험의 전가에 속한다. 위험 전가 얘가 맞죠? 옵니다. 13번, 14번 지문 2개 묶어주고요.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 지문 잘 나와요. 13번 위험관리기법의 하나인 민감도 분석은 독립변수가 나오네요. 독립변수. 두 번째 줄 종속변수 나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뭘 말합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입니다. 다음에 그 결과 결정된 값, 결과가 바로 종속변수가 돼요. 따라서 민감도 분석은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공실, 영업 경비, 세금 등이 변할 때 맞죠? 그 결과 종속변수 값인 순전제 가치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맞습니다. O가 됩니다. 따라서 14번 민감도가 작은 투자에서 틀렸죠. 클수록 큰 투자일수록 수능가 변동은 심하게 되고 더욱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되겠네요. 작은 틀렸고 큰 투자일수록 위험한 투자로 평가됩니다. X. 다음에 15번. 변이 개수도 우리 시험은 지문 잘 나와요. 요즘은요. 요즘 묻더라고요. 변이 개수란 수익률이 서로 다른 종목들의 상대적인 위험의 척도를 분자 분모. 분자가 위험, 나누기 분모가 수익인데요. 분자 분모 맞습니다. 이때 변이 개수는 높을수록 유리해요. 낮을수록 유리해요. 낮을수록 유리하다. 요즘은 잘 나와요. 맞습니다. 변이 개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옵니다. 16번, 17번 묶어주고요. 자, 두 개 질문은요. 평균 분산원리 가르쳐요. 평균 분산원리. 자, 16번. 기대 수익이 동일한 똑같은 똑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다르면 위험이죠. 당연히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게 위험이 작은 안을 선택하죠. 큰 틀렸고 위험이 작은 안을 선택합니다. X. 17번. 평균 분산은 뭐냐서 투자한 A와 B가 존재할 때 A의 수익이 B보다 커요. A가 수익이 큽니다. 이때 표준편차 위험은요.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러분들은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당연히 A를 선택하죠.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은 당연히 A를 선택한다. B가 틀렸죠? A를 선호합니다. X입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요. 작년에 2문제 나왔습니다. 올해는 또 연타로 나오는 흐름이 꼭 될 거예요. 나왔다면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득점을 하도록 하세요. 포인트 14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별표되게 되어 있죠.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에 한 문제 나왔고요. 포트폴리오. 한 문제 주로 나오는데 가끔씩 건너뛰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중요합니다. 1번, 2번 묶어주고요. 1번, 2번은요.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는 지문을 확인합니다. 자, 1번.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자, 체계적임을 지간다. 틀렸죠? B자가 빠졌죠. 비체계적임을 지가죠. B자가 빠졌습니다. X. 빈출입니다. 이분도 쉬운데 잘 나와요.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전자 피할 수 없으면 뭐가 돼요? 체계적이죠. 피할 수 없으면 B자 빼고 체계적 위험이 되고 후자가 피할 수 있으면 비체계적이죠. 앞뒤가 바뀌었네요. 전자가 피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이고 후자는 피할 수 없다가 바로 후자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입니다. 틀렸죠? X. 3번, 4번, 5번요. 세 개 지문. 자, 세 개 지문이 상관계수입니다. 3번. 자, 결론부터 볼게요. 상관계수는 아시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상관계수는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얘가 좋죠. 따라서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것도 올리고 지금 보시면 돼요. 3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의 분산 투자가 좋다. 수익률 변동은요, 서로 유사하면 안 좋잖아. 서로 다른 쪽이죠. 상이한. 그래서 수익률 변동은 서로 다른 쪽이죠. 상이한 추세가 바람직합니다. 상이한 추세. X입니다. 기출문장입니다. 4번요. 자산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안 좋지. 따라서 분산 효과는 작다. 맞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크다. 좋다. 맞네요. 5입니다. 다음에 5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환계야. 요걸 말해요. 완전한 음이라면 얘를 말해요. 마이너스 1.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때는요, 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인다가 아니, B자가 빠졌네.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인다. B자가 빠졌죠? X입니다. 6번, 7번, 8번 세 개 묶어주고요.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6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규정이다. 뭐가 틀렸다? 교차점이 아니고 접점이죠. 접하는 점. 그래서 교차 틀렸고요. 접하는 점이 됩니다. X. 7번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모두 연결한 곡선은 무차별 곡선이 된다. 오, 앞뒤가 안 맞네요. 위험이 동일한데 최고 수익을 모두 연결한 곡선은 무차별 곡선이 아니고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이 되고 이것은 우상향 형태이다. 해서 무차별 틀렸고요. 효율적 전선입니다. X. 다음에 8번. 위험 회피형 투자의 무차별 곡선. 얘가 무슨 말이죠? 이거 있죠. 수익, 위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한다. 얘가 뭐죠? 효율적 전선입니다. 다음에 자, 이렇게 만나는 접점.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양자에서 접점. 얘가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입 벌리고 있잖아요. 얘는요, 자, 뭐만 좋아한다? 수익만 좋아하기, 수익만. 좋아하죠. 얘가 바로 위험 회피형. 위험은 싫어하고 수익만 좋아하더라. 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 회피형 투자의 무차별 곡선은 수익과 위험의 좌표상에서 요거죠.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모양 맞습니다.
옳은 질문이고 계속해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공격적이다. 요거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무차별 곡선 A가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B가 있습니다. 그럼 A와 B 차이점은 뭡니까? A는 얘가 최적이 되고 B는 얘가 최적이 됩니다. 구분되죠? A는 저수익과 저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주 안전하게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 B는요 고위험과 고수익과 고위험을 추구하죠. 얘는 공격적입니다. 찾겠습니다. 이럴 때 무차별의 접점을 가게 되면 얘는요 얘가 접점 기울기가 되고요. 얘는요 접점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무차별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요. 보수적이면 기울기가 가파라지더라. 얘는 극격이진다, 가파라집니다. 보수적이면 가파라집니다. 따라서 보수적이면 가파를수록 공격적이 아니고 보수적이죠. 보수적. X. 다음에 9번 질문이요.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모형이다. 틀렸죠? 한번 투자하면요 5년, 10년 평생 갑니다. 따라서 단기간이고 장기.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요 장기 모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조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워요. 단기 틀렸죠? 장기 모형이다. 장기. X. 이어서 주제 포인트 15번. 화폐 시간적 가치 별표 3개죠. 네. 다시 봅니다.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는요. 올해 요거 확실히 나올 거예요. 왜냐? 작년에 안 나와서. 얘도 안 나왔어요. 그전에 또 계속 그전에 나올 때는 주로 두 문제가 잘 나왔거든. 그래서 2번 연타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는 이론이건 계산 문제건 얘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넣은 거예요. 원래 준비 확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한 화폐 시장 가치는 이론 문제가 좋아요. 이론 문제는요 중급 레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정 가능하고 계산 문제는 골치 아파요. 약간 꼬아내버리면 접근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보다도 이런 문제는 무조건 독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계산 특강자를 참고하시고요. 바로 15번 봅니다. 옳은 것은 1번. 저당 대부에서 원리금 균등 상한을 구할 때 쓰는 개수는 감채 기준계수가 아니고 뭐죠? 저당 상수죠. 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상한액은요. 저당 상수. X. 2번.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즉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정기 적금을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요. 감채 기준계수죠. 감채 기준계수. 근데 감채 기준계수 똑같은 말이 연금의 내각계수 역수가 똑같은 말로 감채 기준계수. 옳은 말이지. 옵니다. 다음에 3번. 퇴직자의 매년 연금 밑줄. 매년 연금. 하는 순간 뭡니까? 연금이 나왔으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아니면 연금의 현재 가치겠지. 따라서 매년 연금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불 밑줄. 현재 일시불로 받게 되면 당연히 연금의 현가겠어요. 옵니다. (4번) 질문. 미상한 저당 잔금을 구한다. 미상한 저당 잔금 동그라미. 강조했죠. 잔금은 무조건 뭐라고 했다? 연금 현가. 잔금은 연금 현가. 맞습니다. 옵니다. 5번요. 5년 후에 주택자금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왔네. 만들기 위해서 매년 2억 나누기 연금의 내각계수다. 자,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를 적립한다.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면요 2억 곱하기는 감채 기준계수죠. 감채 기준계수.
근데 지금 질문은요, 뭐지? 나누기. 나누기 낫다. 나누기는 역수를 묻지. 맞잖아요. 감책이 역수가 뭐지? 연금의 내각이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역 나누기 연금의 내각에서 맞습니다. 왜? 역수 물으니까. 곱하기 하면 감체 기근계수. 나누기는 역수니까 연금의 내각에서 5입니다. 6번요. 주택연금의 경우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구할 때 얘가 무슨 말입니까? 주택연금을 매달 받더라. 그림으로 확인해보죠. 자, 어느 사람이 갖고 있던 집을 잡혔어요. 언제까지? 사망할 때. 사망할 때, 자, 갖기로 하면서 매 기간 따박따박 연금 타서 생활비.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매달마다 뭘 타선다? 요거 묻잖아요. 물음표 금액입니다. 요거 묻는 계산 문제거든요. 자, 다시 볼까요? 주택연금에서 매월 생활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 그림 보게 되면요. 사망할 때 이만큼을 갖기로 하면서 매월 적립받는데, 그러니까 사망할 때 얼마를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매기간 불입받더라. 뭐죠? 감체 기근계수입니다. 따라서 5입니다. 감체 기근계수 5가 됩니다. 7번은요. 최근에 잘 묻는 질문입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하는 순간 떠올리자. 이거 공식 아시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때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얘가 커져요. 그러면 분모가시 커지면요. 전체 계수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따라서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계수는 작아진다. 맞죠? 5입니다. 8번은 더 자주 나요. 굉장히 자주 납니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 아니고 얼마가 돼요? 1이죠. 1, 그죠? 1. 그래서 합은 0 아니고 1이 된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 연습했고요. 이어서 포인터 16번 현금 수지의 측정인데요. 현금 수지와 관련된 계산 문제는 늘 나와요. 계산 문제는요. 그러니까 투자분석 기법에서 평가 3방식 수입 방식에서 늘 비슷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론 지문인데 이론 지문도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올해 시험은요. 현금수도 이런 문제만큼은 관심을 갖는 게 좋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은 나와주면 좋아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문제 연습하기 전에 일단 간단히 아는 흐름 분석해 봅니다. 먼저 가능조수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요. 기타 소득 더하죠. 그러면 유효조수득.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입니다. 따라서 경비 빼면 순수익입니다. 은행의 빚 갚자 부채 수입액을 공제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세, 세금을 공제하면 세후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떠올리는 점은요. 항상 이것부터 떠올리죠. 경비하고 소득세.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했죠. 뭐죠? 공부소감. 공부소감. 그래서 공실과 불량부채, 부채 수입세, 소득세, 법인세, 감가상각비, 공부소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금 구할 적에는요. 세금. 바로 순대감이. 따라서 순영업 소득에서 대체순당금 더하고 감가 빼고 이자 빼면요. 과세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기본 틀을 잡아놓고 문제 보시면 돼요. 문제 봅니다. 1번 가능조소득은 완전 임대 시 가능한 부산의 총수익이다. 맞죠? 완전 임대 시 가능한 총수익 맞습니다. 이는 언제나 유효조소보다 큰 값을 가진다. 뭐가 이상하죠? 지금 방법입니다. 얘랑 얘를 묻잖아요. 얘는 언제나 클 수가 없잖아요. 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공실이 100원인데 기타가 200원이다. 그러면 가능이 커지는 거고, 또 거꾸로 되기는 또 이 크기에 따라서 서로 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크다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크다 아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다. 틀렸습니다. 언제나 빼야 됩니다. 달라집니다. 2번 영업수지 계산의 첫 번째 단계는 유효조소득의 주계이며까지 O 같아요? X 같아요? 틀렸죠. 재판 보세요. 영업수지의 첫 단계는 뭐지? 가능조소득. 유효가 아니에요. 가능조소득. 이런 거 잘 속아 넘어갑니다. 요즘은요, 출제인이 쓴 책이 있어, 문제집이. 거기서 옮겨왔는데, 그냥 이런 연습 안 해보면 다 속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첫 단계는 뭐지? 가능조소득. 유효 틀렸습니다. 유효조소득 언제나 순요소보다 크다. 볼까요? 유효는 언제나 순요소보다 크다면 언제나 크다 맞습니까? 경비가 0이 돼야 안 돼. 경비는 0이 안 돼요. 왜? 관리비 내잖아. 세금 내잖아. 광고비라든지 세선사라든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 뒤에 건 맞습니다. 앞에 게 틀렸습니다. 첫 단계는 가능조소득입니다. X. 뒤에 건 맞아요. 3번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준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요거 두 개. 같을 수 있죠. 부채가 0이면 같아지겠지. 은행에 대출이 없습니다. 같아지겠네. 같을 수 있다. 맞습니다. 또 세전, 세후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세전, 세후도 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이면 같아지거든요. 세금도 안 낼 수 있거든요. 따라서 O입니다. 4번 기출문장.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의 대상이면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되면요. 뭐가 커야 되겠지? 당연히 세전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의 대상이면 당연히 세전은 세후보다 크다. O 맞습니다. 5번, 6번. 특히 5번 집중하세요. 최근에 이런 거 잘 모르요.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 소득을 추계할 때 필요한 항목 요거 묻잖아요. 요거 할 때 필요한 항목. 그러니까 요것만 찾으면 돼. 요 범위까지. 이만큼 찾고요. 나머지가 다 틀린 답이거든. 그럼 하나씩 보세요. 먼저 필요한 항목은 주창 수입은 어디 들어가죠? 기타 수입이죠. 들어가네. 다음에 공실은요. 위에 들어가죠. 들어가네. 다음에 화재보험료 어디 들어가요? 경비에 들어가. 경비에 들어가죠. 다음에 이자. 이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이자는 이자가 없잖아. 이자는 어디 들어갑니까? 순대감이 여기 들어가잖아. 또는 부채 세비세기 원리금이죠. 얘가 바로 원리금 말하니까 원리금. 은행에 원리금 상환이니까 이자 여기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순영소득과는 이자는 관계없다. 이자는 관계없어요. X입니다. 6번요. 영업 경비하는 순간 뭘 떠올리고 공부소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 경비는 차례대로 공부소감 안에 공실과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법인세, 감가상각비 포함 안 되고 이 외에도 비소멸성 보험료나 자본이득세 또는 자본질서는 모두가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가 맞습니다. O입니다.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O입니다. 7번. 7번도 출제인이 쓴 문제집에서 온 용어인데요. 일반적으로 할인 현금 수지분서법은
세후 현금수를 사용한다. 짚어 볼까요? 여기서 세후. 그러니까 할인현금법은 순현금법, 수익성지수, 내부수법이 있잖아요. 이 모든 방법은 이를 토대로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틀린 지문은요. 세후 현금수익 기준인데 싹 바꿔서 세전 틀린 말입니다. 세후 현금수익 기준 그대로 O 맞습니다. O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포인트 17번 투자 분석 기법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